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은퇴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은 돌아가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은퇴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따박따박 나오는 페이첵과 놀기 위해 쓰는 여윳돈 플레이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무슨 요일 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또 손관리 받나요? 미장원 가나요? 토요일 날 받죠.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근데 은퇴한 다음에는 매일매일이 토요일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따박따박 나오는 페이첵, 이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은퇴를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레이첵도 필요하고 페이첵도 필요합니다. 사실 4년 전 샌디에고에서 이 플레이첵, 페이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PBS 공영방송국에서 누가 와서 제 얘기를 듣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인들은 페이첵, 플레이첵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은퇴 행복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TV 방송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 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으로 아주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1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청사진도 없고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겠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이 은퇴는요, DIY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재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번, 국민연금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데 모든 나라 다 국민연금 있죠. 그리고 3번, 하이브리드 방식의 은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조기 은퇴하는, 일찍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저축을 못하고 이렇게 은퇴를 일찍 하는데 조금 더 미루면 그 은퇴를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4번, 인플레이율, 물가 상승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더 심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5번은 중요하니까 제가 길게 좀 설명할 건데 평생 받을 수 있는 이 종신소득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은퇴를 했냐 안 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내가 얼마만큼을 평생 종신소득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보다는. 6번, 장기 간병 보험 있어야 됩니다. 개요보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퇴 계획 설계를 할 때 당연히 LTC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별로 안 썼죠 이제까지. 근데 제대로 LTC 보험 안 들고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쌓은 모든 재산이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7번, 집자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의 경우는 집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데 이 집이라는 자산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식들, 손주들, 또 단체들, 기부하는 단체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재산을 아이들에게 남기지 마세요. 상속해주지 마세요.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보험을 상속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작은 돈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 1번 볼까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은퇴한 다음에 수입이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3배나 더 많은 자신감이 있다. 계획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왜 그러냐? 왼쪽의 방법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은퇴를 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은퇴했을 때 이제 그리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똑같은 회사에 30년, 40년 동안 일한 다음에 은퇴할 때 되면은 파티 해주고 또 시계 받고 그리고 매월 정해진 연금을 딱딱 받았죠. 연금으로.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본인들이 불입한 것보다 많은 돈을 이제 받게 됐죠. 또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축을 별로 안 했어요. 왜 저축을 안 했는지 아세요? 저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10만 불을 내가 저축했어, 20만 불을 저축했어, 50만 불을 저축했어, 은퇴한 다음에 쓰려고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우리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 2,000불 받을 거야, 아니면 월 3,000불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얼마를 받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지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여러분은 뭐 연금 뭐 거의 없거나 작게 받을 겁니다. 뭐 국민연금 다 받겠지만 사실 이 건강상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의료 시스템이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할 때 내가 불입한 것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축은 잘하면서 이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재산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근데 내 재산을 이 소득으로 매월 나오는 소득으로 바꾸는 건 사람들이 잘 못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보험업은 이제 지식 비즈니스가 됐다. 지식 비즈니스가 더 이상 아니고 뭐 말로 언어로 질문을 하면서 잘 설명해줘야 되는 비즈니스가 됐다. 스토리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제 제가 설명한 방법보다는 좀 다르겠지만요. 일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은 뭐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건가? 그리고 이걸 뭘 해주기를 바라는가? 사실 은퇴 소득은 뭐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비를 커버해줘야 됩니다. 의식주 해결해줘야죠. 통신요금 해결해줘야죠. 이거를 저는 페이첵이라고 부릅니다. 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페이첵은 평생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거는 이렇게 매월 죽을 때까지 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비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자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루즈도 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놀 때 쓰는 여윳돈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뭐 부동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객들은 은퇴를 즐겁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60대, 70대예요. 돈도 많아요. 정말 많지만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제가 어드바이저였을 때 제가 고객들을 많이 야단쳤어요. 아니 은퇴하신 다음에 컨트리 클럽 회원이 될 거고 보트도 살 거고 크루즈도 갈 거고 뭐 세계를 여행 다닐 거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혹시 몰라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막 오락가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돈에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냐? 애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애들은 컨트리 클럽 회원이 되고 보트 하고 크루즈 가고 뭐 여행 다닙니다. 웃지 마세요. 전 세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고객들 컨트리클럽 회원이 돼야 돼요. 보트 사야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고객 여행을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은퇴 생활, 슬픈 노후 생활을 보내는 거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혹시 몰라서 이렇게 돈 안 쓰는 거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정부가 주는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묻는다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퇴 자금이 재산이 무엇일까요? 뭐 연금일까요? 투자한 재원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주는 연금일까요?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정부가 주는 연금이 제일 큰 목돈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서 미혼이라면 50만 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으로. 부부라면 100만 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부가 주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여름 휴가 어디 갈까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66세 때 공식적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세에 이제 은퇴를 하면 1,000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62세 때 은퇴를 하면 1,000불이 아니라 월 750불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서 70세에 가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월 1,000불이 아니라 월 1,320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를 그냥 빼요. 그러니까 750불이나 1320불. 뭐가 더 나요? 월 750, 월 1320. 아니, 여기에 제가 생활비 상승을 계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0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 62세 때 수령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언제 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줄 아세요? 62세 때. 미국에서는 이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워플하우스라는 식당도 있어요. 저 거기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 6시에 이 커피 전문점에, 커피숍에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좀 나이 든 아저씨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안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가서 사회보장연금 내가 몇 살 때부터 받아야 되죠? 라고 물으면 62세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자금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 망하고 있으니까 돈 아직 거기 들어가 있을 때 62세 때부터 빨리 수령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커피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미국에서는 가장이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이 이거를 수령한 돈이 이제 그 가족을 다 이제 생활하게 도와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는 뭐 62세 때 이거 받아도 돼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내가 남편 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일찍 이걸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일찍 받은 금액이 부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라면은 좀 늦춰서 이걸 받아야 돼요. 나라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령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몇 살 때 이거를 수령하면 얼마를 받을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숫자를 좀 돌려보세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세요. 일찍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늦춰서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살고 있거든요. 3번 하이브리드 방식의 은퇴를 하세요. 너무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조지 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65세 때 나는 아직 여드름이 있었다. 조지 번스는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고객들이 조금만 더 몇 년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파타임으로라도 은퇴를 한 다음에 50%나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돈도 더 많이 벌죠. 저축하죠. 또 정부의 연금도 더 많이 수령하죠. 그리고 이 인출 시점을 우리가 늦출 수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 고객이 은퇴를 했다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파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은퇴 그 자금에 추가적인 자금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성공합니다. 4번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 인플레이율의 만불의 구매력이 20년이 지나면은 절반으로 뚝 잘라지고 또 30년이 되면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세 이후까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더 그 돈이 100세 이후에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투자, 뮤추얼 펀드 투자, 부동산 투자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 포트폴리오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율에 대해서 보호를 이제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는 상품 이용 안 하면서. 사실 저도 이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이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0세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돈, 65세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다음에 70세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75세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제가 11개를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30건 제가 이제 사인하고 계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뭐 주식 시장 안 중요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 않고요. 은퇴에서는 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일단은 평생 그 소득 받는 거 이제 계속 더 높은 소득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은퇴 위험을 없애는 겁니다.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 연금 받아야 됩니다. 타임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장받는 이런 그 연금 수입을 마련해야 된다. 모든 은퇴자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그 매월 나오는 이런 그 소득, 종신소득 보장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정부의 연금이 중요하다 그랬죠.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평생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매월 은퇴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입니다. 근데 연금은 뭘까요? 연금도 이 그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월 이 수입입니다. 소득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러한 매월 받을 수 있는 이 연금 자금으로 우리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고 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연금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뭐가 부족하면은 보험회사에 가서 이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들어야 돼요. 제가 뭐 대만에 있었습니다. 선거 2달 전에 또 싱가포르에 이제 11월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면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은 연금 안 좋아해요. 램지도 연금 안 좋아하고, 수졸만도 안 좋아하고, 켄 피셔도 연금 나는 싫어한다라고 광고까지 내고 있어요. 뭐, 연금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래요? 정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금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에 35년 동안 불입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 연금 저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국민연금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42년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은퇴한 다음에 인사부서에게 연락해서 이제 연금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 싫으니까 뭐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뭐 그런 연금은 마음에 들지만 그냥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은 우리가 좀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피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신소득 보장 상품에 대한 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0입니다. 0. 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스프레드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월 1,000불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뭐 평생 1,000불이 매월 여러분 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상품 그 계약 조건을 보니까 뭐 이게 뭐 피가 좀 있던데 거기 숨겨진 금액이 있던데 아닙니다. 종신소득 보장 상품에는 피가 0입니다. 없어요. 물론 연금 상품 중에 변액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장성 지수형 연금은 뭐 피가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보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피를 내는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종신소득 보장 상품은 피도 안 내는 건데 여러분 꼭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굉장히 심플하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은퇴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제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뭐 브로커리지 계정이 있는지 아니면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나의 그 성공적인 은퇴를 보여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좀 색다른 생각이죠. 뭐 여러분 고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돈이 많아야 은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낼 거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은요 남이 훔치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혼한 다음에 남에게 갈 수도 있고 기소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의 경우 그들의 재산은 그냥 숫자예요. 종이에 이제 쓰여진 숫자예요. 뭐 내 주식 계정 이것도 그냥 숫자예요. 내 은행 계정 이것도 그냥 숫자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실 이 숫자를 가지고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쓰거나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돈을 주거나 쓰거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거나
아니면 아마도 내가 죽은 다음에 죽거나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무덤으로. 어차피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공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넣어야 내가 최대한 많은 돈을 매월 받아서 계속 돈을 쓰고 써도 이게 고갈되지 않고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남에게 돈을 넘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어떤 돈으로 남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뭐 정말 평생 동안 뭐 죽을 때까지 돈을 막 쓰고 난 다음에 절대로 이 돈이 고갈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종신소득 보장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돈을 넘겨주거나 상속시켜주거나 이럴 때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주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은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1번 질문, 얼마만큼의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드셨어요? 얼마만큼의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드셨어요? 뭐 작년에 투자 수익률 어느 정도였어요? S&P 500보다 더 많이 버셨어요? 그건 안 중요해요. 종신소득 보장 상품 얼마만큼 드셨어요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은퇴 리스크, 중요한 리스크를 다 커버하셨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좌우할 겁니다. 물론 은퇴하게 되면은 위험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리스크 있죠. 또 인출 리스크가 있죠. 내가 인출 너무 많이 하면은 돈이 고갈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수익률 내가 챙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출 시의 수익률 고객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인출 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 뭐 1924년 이후로 이 주식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12% 이 수익을 받는데, 근데 내가 은퇴를 한 사람이면 내가 1년에 12%, 10%도 인출 못합니다. 8%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6%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4%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모닝스타라는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안전한 인출률은 2.8%입니다. 인출률이 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시장 평균이 12%인데 주식시장이 24년 이후에 2.8%보단 더 많이 뺄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퇴한 날부터 그 게임의 법칙이 다 바뀝니다. 평균 수익률을 은퇴한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내가 은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어떤 순서로 인출 시에 수익률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페이첵과 플레이첵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10.1%를 22년 동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1% 22년 동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1년에 5%를 빼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10.1%를 22년 동안 했다면 5% 정도는 쉽게 인출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완전히 망했고요. 돈이 완전히 뭐 없어졌습니다. 고갈됐습니다. 10% 평균이었는데 5%만 뺐는데 어떻게 파산했을까요? 사실 첫 3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시장이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3년 연속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했을 때 이 수익률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율도 있을 수 있고 디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LTC가 필요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은퇴했을 때. 그런데 넘버원 리스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리스크가 제일 심각한 리스크일까요? 결국 은퇴의 넘버원 리스크는 뭡니까? 결국 오래 사는 거죠. 장수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장수는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스크의 승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래만 살면 살수록 주식시장의 폭락 확률이 높죠. 오래 살수록 내가 과다 인출할 확률이 높죠. 오래 살수록 인플레 때문에 여러분의 구매력이 파괴될 확률이 높죠. 더 오래 살수록 장기 개요가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65세 때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이 68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뭐 시장이 갑자기 주가가 10,000포인트 폭락을 해도 상관없고요. 인플레가 15%여도 되고요. 연 12% 인출해도 되고요. 장기 기업 보험 안 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래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75세, 80, 85, 90까지 살면 어떡할 거예요? 100세까지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 파산하세요. 자, 모든 리서치를 내가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PhD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최적의 상태에서 은퇴를 하려면 장수 리스크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수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 MDRT 뱅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톰 핵나가 장수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주식이 그걸 해결해 주나요? 채권 해결해 주나요? 부동산 해결해 주나요? 안 돼요. 비트코인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신소득 보장연금밖에 없어요. 거치연금밖에 안 돼요. 또는 보장성 지수형 연금 또는 변액연금이 GLWB 옵션이 있는 그런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형식만이 유일하게 장수 리스크를 해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 과학적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여러분이 산다면 평생 정말 계속해서 페이첵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급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 페이체크가 아니에요. 단순 급여가 아니라 플레이 체크예요. 놀 수 있는 체크예요. 여러분 은퇴한다면 은퇴를 못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산을 깔고 앉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뭐 가스에 투자했다가 돈 잃어버리고 석유에 투자했다가 돈 잃어버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비참하죠. 사람들이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불행해져요. 그런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종신소득 보장 상품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급여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돈은 써야 돼요. 왜냐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급여가 들어오니까 그 돈을 써야 돼요. 그 다음 달 또 돈을 써야 돼요. 왜냐 그 다음 달에 또 체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은퇴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고객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 하시면요. 그 고객들한테는 진짜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절대 은퇴를 그분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죠. 두 번째는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 모르죠. 세 번째는 도대체 얼마나 인출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 아니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돈을 너무 과다 인출을 하거나 그러면 금방 돈이 바닥나죠. 아니면 돈을 안 빼는 거예요. 인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비상시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면서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종신소득 보장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보장된 그 지급률을 보세요. 이건 미국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거예요. 자, 이게 급여율이에요. 이게 수익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로 받는 급여는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금이에요. 원금은 누구나 다 줘요. 두 번째, 이자예요. 이자는 다 줄 수 있어요. 다른 금융상품도. 그런데 세 번째, 이거는 남은 못 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생명보험회사로 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망 크레딧, 사망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장수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런 장수 크레딧이 안 들어있다? 장수 신용이 안 들어있다? 그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요, 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장수 크레딧이 뭐야? 장수 신용이 뭐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년 5명의 90세 할머니들이 그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 각각 500불씩 넣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휴가를 가자. 근데 그때 1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꺼내서 돈을 나누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하자. 5명이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불이 죄송합니다. 100불씩 넣어서 500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을 딱 뚜껑을 닫았어요. 내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병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다고요? 아니고요. 아니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분이 500불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5불씩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년 만에 25% 수익이 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자, 주식시장에 얼마 투자했어요? 제로죠. 자, 얼마 이자가 나왔어요? 제로죠. 그런데 어떻게 25% 수익이 났죠?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금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장수 크레딧이에요. 이게 장수 신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괜찮은데? 우리 그러면 돈을 다시 집어넣고 내년에 다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500불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세 분이 남아가지고 각각 167불씩 받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2년에 67% 수익이 난 거예요. 주식시장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들은 장수 신용을 받은 거거든요. 장수 크레딧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 고객은 자기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돈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런 연금은 배우자가 받고 딸도 받고 또 손주한테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급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종신소득 보장은요 다 장수 크레딧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런 크레딧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원금은, 원금은 다른 데서 줘요. 그 다음에 이자, 이건 다른 데서 줘요.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만이 이런 장수 크레딧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만이 여러분들이 절대 돈이 떨어지지 않게 보장해줘요. 여러분 그 은행이 그거 보장해줄 수 있어요? 주식 브로커가 그거 여러분 보장해줄 수 있어요? 생명보험은 보장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장수와 사망 리스크를 다 안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에서 한 5,000번 했어요. 이 정도 사람들이 있다면 꼭 여기 이제 또 의심 품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절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제가 틀렸다는 거 여러분 증명할 제가 그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없다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뺄 거예요. 그 채권을 제가 종신소득 보장 상품으로 제가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수익이 높아집니다. 이제 채권을 대체하면 이 연금으로. 저를 안 믿으시면요, 제가 틀렸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종신소득 보장 상품은요, 트리플 A 채권이면서 트리플 C 일드의 제로 표준 편차예요. 네,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채권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트리플 A 채권이면서 트리플 C 일드의 제로 표준 편차의 상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익이 높아져요. 제가 이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과학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가 틀리겠어요? 제가 미국의 PBS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 말이 틀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고객을 위해서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학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해피 팩터예요. 행복 팩터입니다. 자, 여러분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면 해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언해피, 불행하고 싶으세요? 네. 해피하고 싶어요? 언해피하고 싶어요? 정말 해피하고 싶어요?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비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은퇴의 비결은요, 친구, 이웃과 그 다음에 보장성 연금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했대요.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 또 가족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보장성 연금이 있어서 따박따박 급여가 평생 들어오는 사람.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은퇴한 고객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은퇴한 군인, 공무원, 선생님들, 교수들, 맞죠? 연금 타는 사람들이에요. 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금 타는 사람들이 연금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은퇴에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100% 종신소득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몇 번 얘기합니다. 종신소득 보장 상품. 자산이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고객들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석유에 투자했다 돈 잃고, 가스에 투자했다 돈 잃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돈 잃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산은요, 은퇴 시에는 사람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종신소득 보장 상품이에요. 저를 안 믿으면 타임 매거진에서 이렇게 났어요.
종신소득은 은퇴자들의 행복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신소득이 있는 그런 은퇴자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신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모든 은퇴자들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행복을 원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절 못 믿겠다.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검색해보세요. 다우스 왓슨. 다우스 왓슨은 보험회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백서를 낸 거예요.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뭐 젊게 은퇴한 사람, 일찍 은퇴한 사람, 돈 많은 은퇴자, 가난한 은퇴자 다 조사를 했는데 모든 은퇴자들이 결국은 종신소득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종신소득 보장 상품. 말이 돼요? 자, 내가 평생 내가 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다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안심되지 않겠어요? 내 가족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컸는데 인구가 2,500이었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작은 마을의 선생님들은요, 솔직히 돈 많이 못 벌어요. 제가 중하층 가족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필수는 있었지만 뭐 럭셔리는 없었죠. 그러니까 늘 알바했어요. 신문도 돌리고 잔디도 깎고 눈도 치우고. 그래서 내가 야구 글러브를 사고 싶으면 내 돈 내고 샀어요. 내가 새로 자전거 사고 싶으면 내 돈 내고 샀어요. 내가 뭐 트윈스 게임, 바이킹스 게임 뭐 이런 그 경기 보러 가려면 그러면 신문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더 많이 돌려가지고 그 티켓을 내가 샀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내 돈으로 했갔고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었어. 하지만 부모님은 연금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의 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는 사업하셨는데 돈이 많아요. 근데 연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50년이 흘렀어요. 우리 부모님은 80대예요. 우리 장인 장모는 90대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도 돈 떨어질까 뭐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 떨어질까 걱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사돈댁은 어떤 줄 알아요? 매일매일 돈 얘기만 해요. 그럼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기대 수명만큼밖에 안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76세가 기대 수명이었어요. 지금 장모님 92세예요. 작년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95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족의 차이가 뭐예요? 한쪽에는 종신소득이 보장된 상품이 있었고 나머지 우리 사돈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방에 있는 한 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입이 닳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여러분도 들고 고객들에게도 들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그리고 넘버 3는요, 제가 보너스로 만들어드릴게요. 더 장수하려면 꼭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서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리는데, 프리커노믹스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시카고 대학 연구인데, 프리커노믹스가 이걸 그대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종신소득 보장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과 구매 안 한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수명 비교를 했더니, 실제 종신소득이 있는 그룹이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성과 감성이라는 책 읽었나요? 이건 제인 오스틴이 1811년에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이거 고전이 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인 오스틴이 저 연금 상품에 대해서 1800년대에 이렇게 썼어요. 챕터 2인데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연금 받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것 같다. 연금은 정말 심각한 비즈니스인 것 같다. 매년 연금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연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1811년에 제인 오스틴이 쓴 얘기예요. 자, 6번째 단계. 여러분, 장기 개요. LTC 설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퇴 플랜을 위해서 꼭 장기 개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거기다 썼는데 여러분의 계획은 뭡니까? What's your plan? 여러분의 계획은 뭡니까? 라는 챕터예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그 설계에 대해서 늘 자랑하거든요. 저는 이제 요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집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제가 장기 개요 설계를 했다고요. 재택 요양 플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요양보험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요양원에 안 가기 위한 보험이에요. 집에서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재택 요양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장기개호 보험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기개호 보험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다면,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었을 땐 진짜 파산하세요. 네, 저는 부모님 설계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장기개호 보험을 드는데 그때 비싸다고 싫어하시는 걸 제가 억지로 들게 했어요. 그때 뭐 이거 사기야, 술수야, 별욕을 다 들으면서 제가 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10,000불씩 나와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1,000만 원. 우리 아버지는요, 일하실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었어요. 그런데 장기개호로 이렇게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톰, 내 아내가 날 돌봐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리얼리? 그럼 당장 누워보시고 저 아내분 여기 와서 이 남자분 저 업고 저 자동차 한번 태워보세요. 그럼 부인이 그러죠. 안 되는데 67세 지금 못하는데 87세 때 남편을 자기가 껐딱 들어가지고 자동차 태울 수 있어요? 그게 장기개호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장기개호 플랜은 나 다 짰어. 내 트럭 선반 위에 있어. 이러면서 아주 의시돼요. 거기다가 엽총을 걸어놨다고요. 자살한다 이거죠. 요양원에 가보면요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어 요양원이. 왜냐하면 자살하겠다는 거 다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제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은퇴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은퇴할 건지 제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30-40년 동안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크루즈 가고 라인 댄싱 하면서 지낼 줄 알죠? 은퇴 생활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3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의 은퇴를 제가 딱 예측할 수 있어요. 제 1단계 고고 시절은 뭐냐? 골프 치죠, 테니스 치죠, 크루즈 다니죠, 라인 댄싱 배우죠, 매일매일 해피아워예요. 그게 고고 시절이에요. 그냥 맨날 어디로 가. 그런데 이 고고 시절은요 바로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슬로우고 시절이 옵니다. 슬로우고가 뭐냐면 고는 고예요. 어딜 가긴 가. 근데 다 느려.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내에는 4시 반 이후에는 안 나가요. 밤눈이 어두웠다고 시내를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이 슬로고 시절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노고 시절입니다. 노고 시절이 뭐냐? 아무 데도 안 가요. 집을 안 나가. 그러니까 내 두 발로는 안 나가요. 실려 나가지 않는 한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고, 슬로고, 노고 이 시절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단계를 다 거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고 시절이요. 여기선 소득이 중요해요. 자산은 필요 없어요.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지출의 100%는 고고 시절에는 다 소득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고고 시절은 60에서 한 8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 지켜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60에서 80대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소득을 구입하는 데 돈을 씁니다. 왜냐면 이걸로 나머지를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뭐 다 인플레 보호를 모든 상품에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117세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한 7, 80대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고고 시절에서는 자산이 중요한 게 소득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슬로고 시절에는요. 이때는 장기개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떠한 설계라도 그러니까 노 설계보단 낫다. 그러니까 장기개호 보험을 안 판다. 그러면 최소한 장기개호 특약이 붙어 있는 그런 생명보험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셔야 됩니다. 둘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70대, 80대 받을 수 있는 무슨 거치연금을 드는 어쨌든 뭔가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 시절이 오잖아요. 이때는 생명보험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은 은퇴하고 하면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보험은요 은퇴하고 너무너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이 왜 은퇴를 못 즐기느냐? 왜냐하면 계속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뭔가 남겨줘야 되는데, 쟈니 수지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데, 뭐 남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쓸 수가 없어요. 애들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남기지 말라 그랬죠?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냥 마지막 일전까지 다 쓰고 가시고요. 생명보험을 주면 됩니다. 애들한테는. 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얼마 물려줄까?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불
100만 불로 부부 모두 사망하면 100만 불 받는 걸로 가자.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2만 5천 불 정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100만 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내서 수혜자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거 저희가 완납을 했어요. 자, 제가 근데 100만 불짜리 폴리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1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당 15센트밖에 돈을 안 냈는데 100만 불을 정말 세금 없이 애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써요? 우리가 쓰죠. 부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쓰시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생명보험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화재가 날 확률이 100중 3인데 여러분 화재보험 들죠.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대파될 확률은요 100중에 18이에요. 그래도 자동차보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 개호가 필요할 그런 확률은요 100에서 70이에요. 그런데 장기 개호는 여러분들이 커버 안 해요. 자, 여러분 장기 개호라는 것은요 이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자산과 소득을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출하고요.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나중에 장기 계획가 없을 때 써야 되는 그런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여러분 집을 잘 활용하세요. 사실 주택을 가지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평수를 줄이고 뭐 아리조나 같이 따뜻한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겠죠. 그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주택을 판매를 하고 내가 싱글이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의 25만 불은 세금이 공제가 돼요. 결혼한 사람은 양도소득 50만 불이 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은퇴에 도움이 되죠. 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영모기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영모기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그 영모기지를 정말 연구를 해보세요. 웨이드 파우, 제이미 홉킨스, 아메리칸 컬리지 등 연구자들이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평생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상환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이제 주택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은퇴 생활은 더 유택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 그냥 손주로 갈게요. 손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손주에게도 돈 주지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애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톰, 내가 지금 은행에 10만 불이 있는데 뭐 이자도 안 붙고 그냥 상관없다. 내가 쓸 돈도 아니고 그냥 내 비상시에 쓰려고 비상금인데 내가 손주가 6명이다. 그래서 얘들을 상속자로 만들었는데 16,000달러씩 주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이거 좋네요. 근데 이게 비상금인데 왜 이걸 은행에 두세요? 왜 이걸 생명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그럼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16,000불이 아니라 36,000불을 각각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주에게 또 돈을 남겨주지 마시고 생명보험을 남겨주면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자,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고객들 중에서 정말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알렌과 헬렌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5만 불을 저축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각각 5만 불씩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만 불밖에 저축이 없는데 어떻게 10만 불을 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만 불씩 생명보험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10만 불을 자선단체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부하고 싶으면 그 기부단체한테 돈을 주지 말고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그 자선단체로 만드세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지금 MDRT 북스토어에도 좀 아직 책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 책이 뭐가 다르냐. Paychecks and Playcheck는 제 언어로 쓴 거고 제 스토리고요. 제가 한 30년 경험을 한 거고 그다음 Retirement Income Master라는 두 번째 책은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4명의 여러분 같은 설계사들을 만났어요. 특히 은퇴 전문가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경험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14명의 탑 프로듀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고 최근에 Don't Worry Retire Happy는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디오북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 나와 있거든요. 왜 오디오북이 중요하냐. 제가 처음 에이전트가 됐을 때 매트라이프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미 육군 출신인데요. 매트라이프에서 이제 제가 리크루팅을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전 캘리포니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조나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아리조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 보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1년째 MDRT가 됐어요. 그리고 매년 MDRT를 달성했어요. 어떻게 그걸 할까요? 내가 지금 보험 처음 시작했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냐면 매일매일 제가 오디오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업계 최고 선배들의 오디오북을 들고 또 비디오를 매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스토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봐서 그게 내 스토리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됐죠. 내 말이 돼서 제가 1년 만에 MDRT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걸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 언어, 제 경험, 제 스토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1시간 듣고 나갈 수도 있지만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정말 더 좋아요. 제가 군대에서요. 총 분해를 한 4,000번을 했어요. 4,000번. 왜 4,000번을 할까요? 나중에 한 너댓 번 하면 머릿속은 아는데 4,000번을 하면은 가슴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1시간 들으시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요. 이게 오디오북으로 수천 번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슴으로 느낍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저는 북소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뭐 책에 사인도 해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 몰라요. 인플레가 어떻게 될런지, 디플레이션이 올는지, 인플레이션이 올는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 있습니다. 내가 보험 설계가 있으면, 그리고 좀 더 은퇴를 늦추고 더 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종신소득 보장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축을 해서 인플레를 막고, 그 다음에 정부 연금을 또 활용하고, 그 다음에 LTC 설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택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자식 손주들에게 또 여러분 기부단체에게 돈을 남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플랜을 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이 행복하게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 과학적, 경제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